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회로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은 왜 검사 사칭을 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그리고 비대위는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다. 이런 발언은 바로 그 대야 이제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겨냥하면서 이제 했던 이제 공격적인 이야기고, 이제 그 보수를 결집하고 또 참신함, 비정치인 위주로 하겠다는 건 참신함으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꾀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제 첫 발을 디딘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킬러 문항.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난제를 꼽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 두 분의 좀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이면서 네. 그 연설을 할 때 처치를 많이 인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쟁을 넘어선 전쟁 상태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용기를 낼 결심과 결의가 단단히 서 있다라는 것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향후에 공천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해야 공천을 주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검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악시하면서 검사 사칭한 사람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니들은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아마 우파 지지층들은 꽤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선이 분명해요. 대 이재명 투쟁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다른 건 몰라도 물갈이는 내가 아주 시원하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또 표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킬러 문항을 이제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킬러 문항으로 좀 제시하신 네. 그 쌍특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인의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과 의논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난제가 이제 산적하다고 지금 장하게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성공하려면 좀 어떤 부분들, 어떤 현안들이 있고 그 현안들을 어떻게 좀 뚫고 나가야 될지 좀 전망 들어볼까요? 뭐 공천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어저께 불출마는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한 거고요. 네. 공천에서 하여튼 뭔가 화끈한 걸 보여주겠다는 걸 예고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시나무처럼 떠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불출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어제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따라 붙는 그 뭐라고 그럴까 질문들이 좀 좀 자잘해요. 네. 지역으로 가면 어디로 갈래, 꽃길 갈래, 뭐 험지 갈래, 뭐부터 시작을 해서 비례로 간다고 하면 몇 번 갈래, 뭐 이러니까 이게 좀 지저분해요. 네. 그러니까 잘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이제 뭐 석 달 반 남은 건데, 선거에서 잘하면 뭐 바로 그냥 총리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성적표가 썩 그렇게 나이스하게 안 나오더라도 네. 뭐 장관급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잘한 선택을 했고, 뭐 이건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한동훈 나온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제 이재명 대표를 정말 늑신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 한 건주의로 할 것 같아요. 그 급기야는 아마 이제 대장동 가지고는 아마 요모 저모 여기저기에서 며칠 두드려 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열통 터지는 일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침묵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 한 건주의로 두드려 팼을 때 민주당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뭐 거들을 올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행스러운 건 용산과의 관계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건 안 해본 일이에요. 지금까지 법무장관으로서 해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긴 오랜 시간의 검사 생활에도 해본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검사 때는 사회 거학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거학을 왼쪽을 찌르냐 오른쪽을 찌르냐에 가지고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찌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대통령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가족을 지금 찔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찌를 수 있겠어요? 못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한동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국은 따라가는 일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기존에 그렇다면 이제 뭐 당정 관계, 국민의힘과 뭐 대통령실, 용산 그리고 이제 정부와의 관계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뭐 어저께 뭐 근사한 얘기했지만 뜯어보면 각자의 길을 그냥 열심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근사하게 얘기를 한 거지.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할 일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정 의원님도 뭐 그러면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기존의 당정 관계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난제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결국에는 받지 않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모범생이었고요. 네. 머리도 제법 좋은 것 같고요. 말과 글도 꽤 잘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민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검사 경력이 뭐 거의 30년에 육박한다고 치면은요. 결국 검사 동일체 그리고 좀 표현은 뭐하지만은 자신의 선배 검사 심지어는 뭐 주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형태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처칠도 읽었고 노신도 읽었고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 대해서 본인이 뛰어들어서 경험하진 않았으나 특수부 검사로서 정치범 수사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내적인 속성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궁중암투하듯이 하면 안 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할 일을 당은 당이 할 일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완곡하지만 이제부터는 수평관계다. 사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동료 시민, 공공선, 그다음에 공동체의 미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이 우선시되고 그래서 선당 후사가 아니고 선민 후사라고 했습니까? 그럴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천착되어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완곡하게 그럼 수평적 관계를 지금 취임한 지 하루 됐는데 벌써 폭탄 선언하듯이 하기보다는 완곡하게 애둘러 말한 것인가 이제 그게 행동으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쟁점마다 나오는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과의 조율에 있어서 네. 일단 무조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할 것인가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그 미디어가 중요한 시대에 하루 종일 틀면 한동훈이 나오는 이런 기회예요. 그러면 자기가 소신껏 내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에 파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30년 경력으로 나는 늘 선배에 대해서 깍듯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옳든 그르든 간에 지금 그 정의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그 인간적인 의리를 도모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걸 보여준 적은 없었으니까. 네, 두고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회견을 했을 때 뭐 박력과 용기로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존의 그 상명하복의 그 검사 시스템 여기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뭐 말씀하신 워딩 안에는 그런 게 좀 담겨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두고 보겠다고요. 두고 보겠다. 왜냐하면은 그 용기에 대해서 결심해 보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네.
당은 당의 역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역할. 물론 그 얘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 특검 내용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있는데 네. 이거는 악법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강력히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한편 그 12년 전 오늘 박근혜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정치에 또 입문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과 동시에 또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 그 현장 분위기가 거의 뭐 이제 좀 혈혈단신 혼자 오늘 이제 그 참석하고 했던 뭐 또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이제 많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과 또 제3지대와의 연대가 현재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연 그 동력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또 이제 약간의 그 의문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그 동력이 상실됐다는 그런 의견, 또 그냥 수도권에 그렇지만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또 공천 국면에서 이탈한 그 의원들이 또 합류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또 유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뭐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한 예상도 들어볼까요? 그래서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노원으로 일단 간 것은 국회라는 세팅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노원으로 간 거고 노원구 본인의 지역구니까 노원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다목적으로 간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대로 바로 옆에 서 있을 만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잘 모릅니다. 지금 한동훈 이 비대위가 공관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공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상황은 전혀 알 길이 없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이 비상이잖아요.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에서 어떤 영향력이 커질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에 따라서 이 신당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1월 달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죠. 수도권에서의 이 신당,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탈락한 그런 이제 그 의원들이 합류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에서 공천 탈락을 한 사람이라면 네. 수도권이라는 거는 지금 어디를 가도 특히 그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간단치 않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신당의 미래는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야무지게 보수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선당 후사, 선민 후사를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의리에 앞서서 그 승리를 목표로 해가지고 뭔가 야무지게 하면은 이준석 신당 대표가 설 자리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에서 기대하거나 또는 그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듯이 사실 그 얼굴만 바꿨을 뿐이지 기존 노선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이준석 그 전 대표 지금 이제 신당의 창당 대표의 그 입지가 커질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봤는데요. 네. 어제 그 한동훈의 연설, 오늘 이준석의 그 연설을 보면서 민주당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수 정당에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해갖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의식과 자기 생각을 써서 국민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비교해 볼 때 민주당은 아직까지 개혁은커녕 거의 1인 위주의 고인물 같은 상황이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여러 정당과 여러 정치인의 명운을 지금 그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이제 좀 가볼까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뭐 그 좀 신당 추진 상황도 좀 들어보고 싶고, 왜냐하면 그 신당 결단을 제시한 그 시한이 일단 연말이었고 지금 이제 연말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등판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저런 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역시 좀 많은 그 고심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모레로 예정된 공관위 출범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현재 어떤 생각과 결단,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명료해질 것 같은데요. 통합과 이 공천 혁신으로 민주당에도 역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큼의 옆집만큼의 어떤 좀 바람, 몰이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내일이 이제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날이에요. 네. 이낙연 대표와의 그 미팅은 아직 성사된 단계는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서로 뭐 연락을 어떻게 하나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입장인 그게 것 뭐 같아요. 문자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아마 두 분이 만나야 된다면은 문자 보내서 뭐 언제 약속을 잡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 6월 귀국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뭐 이런 단계로 해서 그래 봅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정세균 대표와 내일 이재명 대표가 만나니까 큰 기대는 물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두 사람의 만남에서 뭔가 얘기는 몇 마디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일단 들어보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요. 공관위원장,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심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 글쎄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라는 것은 이 대목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공관위가 뜨기 전에 전 단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평가도 있죠. 그리고 당무감사도 있죠. 그리고 지금 요새 진행되고 있는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있죠. 여기서 사실 예열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열이 다 된 걸 가지고 공관위에다가 자료를 턱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관위는 경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정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관위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관위에서는 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석부위원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사무총장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총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비명 쪽에 있는 분들은 아주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고 그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깔려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공관위원장이 누구냐를 가지고 뭐 언론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가 오든 뭐 친명을 쓴다 그러면 그건 뭐 더 볼 것도 없고, 비명을 서로 쓴다고 하더라도 비명 공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관위원장 부분은 여기서 크게 관심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천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모레 있을 공관위원장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고, 통합과 혁신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통합 공관위 얘기를 하는데, 원래 공관이라는 건 통합이에요. 통합 자리를 붙이나 안 붙이나 공관위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전자로서 볼 때 민주당에 이제 이렇게 패널들이 나오면은 특히 친명계 패널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시스템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금 후보도 아닌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자체가 뭐 기계적 허들이라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적격이고 어떤 수준을 넘지 못하면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비명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뭐 과거의 어떤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피력하면서 탈당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사면을 받으면 이 사람은 적격이고 또 그 당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탈당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와 같이 지금 이제 경쟁을 벌이는 사람은 부적격이 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시스템 공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를 뜨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전직 새 총리가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네. 실제로 그 연동형 비례제는 말할 것도 없고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쟁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민주당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 네. 아무래도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국민의힘 어찌됐든 막 덜컹덜컹 하면서 뭐 사람도 물갈이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저 당은 뭔가 그 변화의 몸짓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이 당은 그게 안 느껴지고 1인 독재의 정말 이재명 민주당이야 이런 인식을 뿌리 깊이 착근시키는데 굉장히 일조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오늘 좀 늦게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국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요거는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특수부 출신 검사다. 이게 야당의 이제 공격이고 여당은 법조인이고 가짜뉴스 근절을 할 수 있는 해결할 적임자다 이렇게 이제 엄호를 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상했던 대로예요. 전문성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해요. 나 전문성 없다. 근데 지금 법조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조인이라는 카드를 들이대면은 법조인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만능의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조인이라는 카드를 들이매는 것은 좀 궁한 설명이다라는 결론이 이제 오늘 보인 거고요. 네. 굉장히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가짜 뉴스까지 포함을 해서 2인 방통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2인 방통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통위가 운영이 됐는데 방통위는 5인 방통위입니다. 이게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해서 방송통신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민간 기구에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민간 기구는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체제로 해서 위원회로 만들어 놓은 것은 5인 안에서 5인 가급적이면 하여튼 다 갖추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적어도 5인의 과반수가 되는 3인 체제는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3인은커녕 2인으로 이렇게 오래 가고 굴러갔다는 것은 잘못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좀 식견의 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문제가 있으나 그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고치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있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이런 얘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정 의원님. 어느 정권이나 방송통신이 이제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의 유사 권력기관처럼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권에서든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임명해서 그 정권에 굉장히 유리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요. 이거는 어느 정권이나 예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민주당 정권이든 아니면 보수정당 정권이든.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또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가짜 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 척결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뉴스만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그래서 선진화를 이루느냐. 누군가가 그 물꼬를 터야 돼요. 어느 정권이든. 네. 그런데 이제 가뜩이나 또 검사 출신 고위직이 많은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은 또 이거를 이제 빌미로 삼아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할 거고요. 아마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만큼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매우 신경 쓰는 방통위원장, 최초의 방통위원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여의도 정치회전이 올해 이제 마지막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이제 네. 질문입니다. 여야 전직 의원의 눈으로 들여다봤던 여의도 정치회전 2023년 전망을 이제 한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올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 연말을 맞고 있는데 올 한 해 정치를 어떻게 좀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매해 이제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이제 뭐 연말에 네. 그 하나씩 내지 않습니까? 정치인에게 이제 빗대서 올해는 견리망이 이로움을 보면서 의로움을 잇는다. 이게 반대로 이로움을 볼 때 이익을 보면 또 의로움을 좀 생각하라 이런 이제 뼈아픈 일침도 강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2023년과 2024년의 정치 키워드에 좀 어떤 말씀들을 하고 싶을지 키워드 사건 뭐 인물 이렇게 뭐 총합해서 시간이 이제 길진 않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 들어볼까요? 종합적으로 뭐 한마디로 하면 아수라판이었던 것 같아요. 22년, 23년이 계속 그랬는데 24년에 이 아수라를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소망이고 네. 전망은 아수라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더 심한 아수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이 아수라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할 수 있는 24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판은 아수라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늘 일정한 톤으로 품격 있는 정치 언어로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모 언론사에서요. 그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서 올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웹조사를 하면서 네. 2023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순서를 매겼는데요. 네. 그중에 넘버1이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세 사람이래요. 그리고 4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요? 김건희 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2024년에는 이러한 그 정치인들이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지 않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호시절이 요순 시대라고 하거든요. 요순 시대가 왜 호시절이냐면 당시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배를 두들기면서 편안하게 살아서 그래서 호시절인데 네. 언제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치인들을 계속 뇌까리면서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이건 정치인들이 의무를 그 태만 방기하고 있다라는 업무 유기예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내년에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싹 잊어버릴 수 있도록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판 요순 시대를 꿈꾸며 정치인들이 정치를 너무 잘 해줘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정치를 잊고 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올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예,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